안녕하세요. 경영하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경영하고 언박싱 국어 교사 김영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대단원 2단원의 내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조금 어렵다고 느낀 단원이었는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질문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는 전곡을 찌르는 질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뿌듯하게 느껴졌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문학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서정갈래의 이해 고재종 선생님의 첫사랑 언박싱 시작합니다. 먼저 교과서 98페이지의 왼쪽 날개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서정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생각하며 다음을 목표로 학습해보자. 1. 서정갈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2. 서정갈래의 형상화 방법에 유의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뭔가 거창하다는 느낌이 들죠? 조금 뒤에 이 내용은 분석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가 제시되어 있고 그 악보도 함께 나와 있네요.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를 노래로 부를 수 있었던 까닭을 생각열기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예시답안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운율 형성, 리듬감, 또 제가 맨 밑에 적어둔 소박한 정감으로 노래했다는 것 등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99페이지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봅시다. 서정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를 함축적 언어로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을 서정이라고 합니다. 서정이라는 말의 뜻은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면 정서를 풀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방 이야기한 것은 서정갈래의 개념이겠죠. 그렇죠? 서정갈래에서는 화자가 운율이 있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노래한다. 이건 바로 서정갈래의 특성이 되겠군요. 서정갈래는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제한보다는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정서적 감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자, 이게 서정갈래의 구성 방법인데 그나저나 감흥이 뭐죠? 어떤 느낌이 들어서 그로 인해 마음이 따라 움직인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서는 감정, 기분, 분위기 등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서정갈래는 우리가 바라보는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재현하는 것보다는 그 세상이나 세상의 모습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감정, 기분, 분위기 등에 의해 움직이는 마음을 그려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서정갈래, 현대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나이의 모습을 단순히 인물화처럼 그려낸 것이라면 우리는 윤동주의 자화상을 보며 감동을 얻거나 성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해하겠나요? 자, 계속 봅시다. 또한 시어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운율을 드러내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구체화함으로써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한다. 이 점이 서정갈래가 어떻게 형상화되는 것인지를 나타낸 것이겠네요. 조금 더 자세한 서정갈래의 형상화 방법은 뒤에 나오는 국어 힘 키우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다시 정리하기로 합시다. 마지막 줄이네요. 고대가요, 향가, 한시, 고려가요. 이 고려가요 중 유명한 작품이죠. 가시리를 뒤에서 또 보게 될 거고요. 시조, 현대시 등이 서정갈래에 포함된다. 서정갈래의 종류가 제시되고 있네요. 아래에는 문학의 갈래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갈래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꼭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제 100페이지로 가서 본격적으로 고재종의 첫사랑을 언박싱 합시다. 먼저 좋은 목소리는 지금 아니지만 이 첫사랑이라는 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글쎄요, 제목은 분명 첫사랑인데 뭐 나뭇가지가 나오고 눈이 나오고 햇솜도 나오고, 뭐 햇솜은 올해 처음 난 솜이라는데요. 아마 목화꽃이 지고 열매가 생긴 다음에 처음 겉으로 드러난 아주 하얀 솜덩어리,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첫사랑이라 뭔가 아련하고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제가 여러분보다 29살인가요? 한 그쯤 나이가 많은데 저는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랑은 21살인가? 뭐 대학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참 풋풋했던 20대 초반. 뭐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았던 사람이 떠오르죠. 근데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첫사랑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뭐라고 하던데, 뭐 그건 저든 여러분이든 다 생각이 다를 테니 제 첫사랑 이야기는 뭐 교실에서 차근차근 하도록 하고요. 뭐 그럴 시간이 허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쯤에서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다만 저 뒤에 104페이지였던가요?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어 힘 펼치기가 나오는데, 우리 그 페이지를 공부할 때 마음속에 고이고이 접어두었던 첫사랑 이야기를 말 그대로 한번 펼쳐보도록 하자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양한 소재들이 첫사랑이라는 제목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살펴봅시다. 해설 시작할게요. 작가 소개를 빼먹었네요. 저는 국어교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만났던 이 고재종 선생님의 작품 면면함에 대하여 라든가 수능에도 출제가 되었던 새한도라는 작품도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사랑 살펴봅시다. 조금 독특하게 시작해 보려고 해요.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2015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영역 33번 문제였고요. 3점짜리니까 꽤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6월 18일 목요일에 처음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접해보지 못한 작품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작품을 먼저 읽어보려고 하지 말고 문제들 중에서 이런 보기가 제시된 것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보기를 제공하는 문제는 대부분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작품을 가지고 출제를 했으니 이걸 좀 길잡이 삼아서 작품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자, 우리도 이 시를 처음 만난다고 가정하고 이 보기를 보면서 작품의 큰 틀을 이해하고 가자고요. 이 보기와 관련된 문제는 제 강의를 다 듣고 과제에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보기. 이 작품은 눈과 나뭇가지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작품에 나오는 주요 소재인 눈과 나뭇가지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겠군요. 눈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지라도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는 존재이다. 그러면 그 사랑의 방향성이 조금 보이네요. 눈이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인내하고 헌신한다고 했으니 이 눈꽃은 인내와 헌신의 결실이 되겠군요. 이러한 노력으로 첫사랑인 눈꽃을 피워내고, 눈꽃은 첫사랑을 형상화한 것이네요. 봄이 되면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 자, 봄이 되면 나뭇가지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는 것은 눈꽃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버리겠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결국 첫사랑의 애틋하고 아련함을 겪고 난 뒤에는 진정한, 성숙한 사랑이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니 이 아름다운 꽃이란 인내와 헌신을 통해 얻게 되는 최종 목표인 셈일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줄에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낸 사랑의 고귀함을 전달하고 있다. 이게 뭐겠어요? 네, 바로 작품의 주제의식이라는 것이죠. 이 보기는 제가 뭐라고 했죠? 네, 길잡이. 이 길잡이를 통해 시를 이해하는 방법을 여러분도 곧 깨닫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시를 꼼꼼히 파헤쳐 봅시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자, 보기를 읽고 난 뒤이다 보니까 조금 시가 더 잘 보이지 않나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눈과 나뭇가지의 사랑. 그런데 방향성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나뭇가지, 흔들리는 쉽게 눈이 내려앉지 못하는 이 나뭇가지는 바로 사랑을 이루려는 대상이겠죠. 그리고 이 꽃은 눈꽃이고 눈이 계속 도전해야 얻을 수 있는 결실이죠.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여기 이행의 눈은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주체인 것이죠.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겠느냐? 계속 도전해왔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 눈은 계속 노력했다. 서리법을 써서 강조하고 있군요. 이연 볼까요?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뭐가 뭐를? 눈이 나뭇가지를. 뭐 하려고? 네, 눈꽃을 피우려고. 여기 싸그락 싸그락. 눈이 내려 나뭇가지에 쌓이는 소리를 음성 상징어로 나타냈네요. 잠깐,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맙시다. 선생님은 예전에 자꾸 음성 상징어, 이 음성에 괜히 꽂혀가지고 의성어만 음성 상징어라고 자꾸 기억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죠? 의성어와 의태어도 음성 상징어죠? 다음 행.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난분분. 이 말은 아래 주석이 있는데요. 눈이나 꽃잎 따위가 흩날려 어지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눈이 내리는 모습을 춤추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지 못하고 미끄러진다. 눈이 나뭇가지에 쌓여서 눈꽃이 되어야 사랑을 완성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네요. 그만큼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눈은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겪고 있나 봐요. 특히 반복법을 통해 그러한 모습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네요.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그렇죠. 여기서 1, 2연 묶어서 잠시 정리할까요? 네,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과 시련. 이것도 미리 좀 생각하고 갑시다. 근데 우리 앞서 봤던 보기에서 눈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다? 네, 첫사랑이라고 했죠. 아직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지 못하고 있으니 첫사랑을 이루지는 못했군요. 이제 3연과 4연으로 다음 이야기를 보십시다.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자, 이 사랑은 앞서 보았듯이 눈꽃일 테고요. 두드리고 춤추고 미끄러졌던 그 노력의 결실, 즉 첫사랑을 의미하겠군요. 그렇죠? 또 이렇게 바람에 의해 사라지는 눈꽃은 첫사랑의 순간적인 속성까지 함께 내포하고 있네요. 다음, 햇솜. 아까 햇솜이 뭐라고 했죠? 올해 처음 드러난 솜덩어리였잖아요. 처음 생겨난 깨끗한 솜. 그러면 이건 순수한 마음, 따뜻한 마음, 혹은 포근한 마음, 대상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봐야죠. 눈꽃을 피우기 위해 눈이 나뭇가지에게 했던 모든 노력들은 다 순수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서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이 황홀 뭘까요? 그렇죠. 눈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해서 피워낸 바로 눈꽃이 되는 거죠. 그러니 황홀할 테고 그것은 결국 첫사랑을 이뤄낸 기쁨을 표현했다고 봐야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나요? 자, 이 사면은 이렇게 헌신과 노력 끝에 얻은 아름다운 눈꽃,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시인은 대단하다는 생각 다시 하게 만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 연을 봅시다. 봄이면 가지는, 봄이 왔군요. 아까 우리 보기에서 그랬죠. 봄이 오면 어떻게 된다? 네, 눈이 녹는다. 그럼 눈꽃도 녹아 없어지는 계절이 되었어요. 첫사랑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될 거고, 바로 아래 행에 보이는 아름다운 상처가 생기는 계절이 되었군요. 아름다운 상처는 조금 뒤에 보고, 그 한 번 된 자리, 즉 눈꽃이 피었던 자리인데 불에 댄 것처럼 첫사랑의 아픈 경험이 남은 자리,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사실 그냥 보면 봄이 되어 꽃이 피는 것을 그려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참 대단하죠. 그 봄에 핀 꽃, 봄에 핀 모습은 사실 눈꽃이 내려앉았다가 녹아 없어지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렇게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숙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 아름다운 상처이고, 이 봄꽃은 눈꽃, 첫사랑을 통해 얻은 성숙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상처임에도 아름답게 느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모순형용, 역설 표현이네요. 대단합니다. 아무리 서정갈래의 형상화가 위대하고 대단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겨울 나뭇가지에 잠시 눈이 내려앉아 만들어진 눈꽃, 그 눈꽃은 녹아 없어지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듯이 나타난 아름다운 봄꽃, 이 모습을 통해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더욱 성숙한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눈과 나뭇가지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묘사해내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사연 정리해 봅시다. 봄꽃으로 피어난 아름다운 상처. 핵심 정리 보면서 다시 시에서 표현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봅시다.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서정적, 회화적, 마치 그림을 그려낸 것 같다는 뜻이죠. 비유적.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제재는 눈.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가 될까요? 네, 나뭇가지도 함께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주제는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낸 첫사랑과 정신적 성숙. 특징 살펴보죠. 1. 음성상징어. 아까 나왔었죠. 싸그락싸그락. 이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2. 서리적 표현. 안았으랴. 비유적 표현이 드러남. 3. 자연현상. 겨울에 눈꽃이 생겨나고 봄이 되어 녹고 난 후 피어난 꽃. 그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 4. 역설적 표현. 아름다운 상처였죠. 이 역설적 표현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냈다. 즉, 정신적 성숙. 성숙한 사랑이란 첫사랑과 같은 아픔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다. 됐죠? 시상전개 과정 한번 봅시다. 눈이 내리는 이유를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로 보고 있죠. 그렇게 눈꽃을 피우기 위한 많은 노력과 시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눈이 피워낸 눈꽃은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이라는 식구로 묘사했고요. 눈꽃이 녹은 자리에 피는 봄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냈습니다. 조금 전에 자세히 보기로 했던 비유적 표현을 비롯한 표현상의 특징 정리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인법, 서리법, 반복법, 음성상징어의 사용, 직유, 은유까지. 특히 은유인 눈꽃이라는 원관념을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이라는 보조관념으로 묘사하는 것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자,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은유는 어떤 형식이었죠? A는 B, 직유는 A 같은 B. 다 알고 있었죠? 역설적 표현에 대한 내용이 하나 더 있네요. 봅시다.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이 피어난 아름다운 모습과 눈꽃이 녹아 없어진 자리에 피는 봄꽃을 상처로 묘사하면서 첫사랑의 아픔 뒤에 정신적 성숙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됐나요? 교과서 오른쪽 101쪽을 보니까 눈이 내리는 모습, 눈꽃이 핀 모습, 봄에 꽃이 핀 모습, 이것들을 표현한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시련,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후의 정신적 성숙과 성숙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 고재종 선생님의 첫사랑이라는 작품, 여러분은 어땠나요? 아련했던 첫사랑의 추억, 아름다웠던 그 순수했던 첫사랑의 기억이 혹시 떠올랐나요? 우리 모두에게 그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이 아름다운 상처로 남게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어 힘 키우기를 잠시 뛰어넘어서 국어 힘 키우기 마지막 6번에 제시되고 있는 고려가요 작자미상의 가시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